지금부터 제33회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춘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니까 이제 벌써 33회가 되어났습니다. 33회 스타 기행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 이 33회라고 보니까 벌써 한 3년이 다 되어간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갖다가 이래 꾸준하게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정보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니까 비도 촉촉하게 오고, 그런데 꽃도 폈다 그러고 합니다. 뭐 지금 뭐 매화꽃도 폈고 이러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올해 또 좋은 징조가 있어가지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일들이 이제 발생할 그런 시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시점에 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이런 걸 갖다가 오늘 강의를 좀 해주실 우리 허승원 변리사께서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게 많습니다. 경영 여건 하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이야기하시고, 또 변리사님께서는 또 요새 언론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오늘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 철학, 발명의 도,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 아마 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뭐 B2B, B2C 판로 예측을 위한 우리 스타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타 플랫폼에 대해 가지고 활용 방안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 좀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3분 정도 무료 상담을 갖다가 하도록 그래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1시간 동안 좋은 네트워킹 시간이 돼가지고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허성원 변리사님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박수로 강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성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특허 철학이란 말을 감히 썼는데요. 특허라는 말에 철학이란 말을 갖다 붙였는데, 제가 이런 말을 처음 써봤습니다. 예, 우리 특허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어떤 도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제가 한 너댓 가지 강의를 쭉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특허 제도 의도, 뭐 특허 의도, 발명 의도, 그리고 또 모방 의도, 그리고 변리사 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명 의도입니다. 발명 의도라 그래서 뭐 대단한 철학을 이야기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고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발명이란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갖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약간의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뭐 기발하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이 강의의 목적은 들으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은 신, 국가, 돈, 인권 등과 같이 오로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많은 가치들이, 뭐 그중에 돈도 있죠. 그리고 국가, 뭐 인권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종교도 그렇고, 뭐 의리라든지, 뭐 정의,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실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의 평생의 이루어야 할 업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우리가 무체재산권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재산권이라고 한다면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었는데, 이제는 부동산과 동산을 넘어선 형체가 없는 재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면은 이 그림에
미국의 S&P 500대 기업들의 그 재산의 그 비율을 따진 겁니다. 인텐저블 한 에셋은 만질 수 없는 것이고, 텐저블 한 것은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1975년도만 하더라도 그 만질 수 있는 재산이 대부분이었죠. 83%가 됐는데, 2020년도에 와서는 만질 수 없는 재산이 90%입니다. 뭐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경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체 재산이 얼마 되겠습니까? 뭐 건물 정도 있고 뭐 그 컴퓨터나 이런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있는 그 영업상의 비밀이나 그 여러 가지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죠. 그리고 세계적인 뭐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그 기업들도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인텐지블한 재산들은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런 뭐 브랜드라든지 굿일 그리고 지식 뭐 상표 그리고 뭐 특허 이런 건데 뭐 제가 엔지니어 출신으로서의 변리사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허를 가장 제가 잘 아는 영역이고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특허가 우리 그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어떤 그 시장에서 경쟁에서 앞서 있는 기업들이 이 특허에 많은 비중을 실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특허 출원을 많이 하는 기업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실제 지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IBM이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특허 출원을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3위. 3위라고 한다면은 미국이나 중국 다음으로 많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그 일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4위입니다. 최고 많이 하는 나라는 지금 이제 중국입니다. 그것도 이제 거의 인해 전술과 다름없이 1년에 한 7, 80만 건을 출원하고 있고, 미국이 한 70만 건, 일본이 한 30만 건, 우리나라가 20만 건이 좀 넘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세계 경쟁력이 뭐 여러 가지 자원과 뭐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그런 어떤 그 지적 그 창작물을 가지고 세계에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석대오라는 그러니까 오석이라고 한다면 한 석은 한 섬이죠. 오석대오라면 쌀 10가마가 들어가는 그런 큰 박입니다. 오석대오죠. 이게 장자의 소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자는 이 장자의 친구입니다. 항상 그 장자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죠. 태자가 장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왕이 박씨를 줘서 심었더니 5섬들이나 되는 큰 박이 열렸다. 뭐 중국 장자 이야기니까 뭐 이게 좀 성이 세죠. 그리고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을 담으면 무거워서 들 수가 없고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면 형편에서 뭐 바가지를 쓸 수도 없다. 그래서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깨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그 큰 것을, 그야말로 큰 것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핍박을 하는데, 그럼 그 장자는 이 큰 박을 가지고 배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 특허제도도 이 다섬들이 바꿔갔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이 올해 분명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잘 쓰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전혀 쓰지를 못하죠. 실제로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20% 이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80% 이상은 사실은 뭐 그 서비스업이거나 금융이나 뭐 이런 어떤 그 특허와 관련 없는 그 기술과 관련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안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업에게는 성공의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기업에게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허를 이용하는 자의 이익은 이용하지 않는 자의 손해와 일치한다는 그 제로섬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삼성전자가 그 옛날에 애플하고 특허 분쟁을 크게 벌였을 때 저희 주 거래처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2,500억 정도의 돈을 썼습니다. 소송 비용만.
엄청나죠? 2,500억 정도의 돈을 썼는데 그 돈을 누가 내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워하지 않냐면 그 돈만큼 제품 가격에 얹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가 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특허를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어딘가에 제품을 사면서 그 특허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소송을 하지 않는 것만 하고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고 유지하는 데만 1년에 한 3천억 정도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특허 비용을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 특허 괴물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뭐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를 뭐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면 알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특허 제도를 내게 얼마나 유용하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 볼 기회가 되겠죠. 이 춤이 그 승무입니다. 승무가 참 아름답죠. 승무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소매가 없이 팔만 가지고 춤을 춘다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그 옛날에도 한 2천 한 몇백 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수선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수선무 다전승고라 해서 소매가 길면 춤이 예쁘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장사를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특허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이 소매가 긴 것처럼 사업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보러 가실 때 그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선보러 나갈 때에도 아마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을 사 입혀서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미장원에도 딸은 미장원에 보내고 아들은 이발관에 이발을 시켜서 보냈을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창원에서 이 효성에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작업복을 입고 그 작업복이 잠옷이기도 하고 외출복이기도 하고 하여튼 출근복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하고 또 어디 뭐 선보러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작업복을 입고 선을 보고 왔었는데 지금 제 집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펑펑 울었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저런 자세로 또 그것도 오토바이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헬멧을 썼으니까 머리가 착 붙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받기에 저렇게 하고 왔냐. 이제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가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잘 보이겠다는 뜻도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기술 경쟁력을 갖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를 갖는다 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제품이나 기업의 신뢰성을 줍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화장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고객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선보러 갈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가야 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기업의 소매자락과 같은 것인데요. 자, 이제 발명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발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발명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보고서를 찾아보면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로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냥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뭐 창조해낸 것이다. 그 발명이라는 것은 아주 유용한 부분이다. 그 유틸리티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렵죠? 그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기술, 사상, 창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아까 유발 하라리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말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기술, 사상, 창작입니다. 그래, 물론 이제 발명이 무엇이냐, 이게, 그러니까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뭐냐 하는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이 특허로서 독점적인 것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이라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것이 제품이나 이런 것이 아닌, 실물이 아닌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사상이어야 하고, 또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 이 점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발명이라는 정의가. 그러면 이런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라는 것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엄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불편은 진보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또 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발명은 어쨌든 간에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는, 저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 발명을 하죠? 발명을 왜 하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말이 꼬이면 뭐, 돈 벌기 위해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발명을 하는 이유는 아마 이걸 겁니다. 뭔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뭔가 불편하니까 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유모차가 있는데 나는 쌍둥이다. 유모차에 하나만 태워서는 안 되겠다. 그럼 둘을 태워야 되겠다. 그럼 애 둘을 태울 수 있는 유모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유모차가 나오는 것이죠. 필요를 충족하는 거죠. 나는 새 쌍둥이다. 그럼 자리가 세 개가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세 개 있는 유모차를 봤습니다. 어디가 있더라고요. 또 불편을 해결하는 수단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너무 비싸다, 너무 무겁다, 뭐 너무 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런 불편을 해결하는 수단이 이제 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가 뭐 필요하기 때문에 발명을 한다. 예, 필요 때문에 발명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가 아니고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발명이 탄생했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발명을 만들어내놓으니까 이제 수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필요가. 손스타인 베블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베블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베블렌 효과가 뭐냐면 제품은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명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디올이라든지 요즘 문제 많은 그 핸드백 이런 것도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누구나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안 삽니다. 그래서 그걸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기존에 필요하다고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물건이 만들어 탄생해가지고 나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수요가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경험해 보셨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집사람이 지금도 매일 쓰면서도 감탄하는 게, 뭡니까? 털고 말리는 거 뭡니까? 그 집에 있는 거. 예,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옷을 옛날에 제가, 홍어를 먹고 들어갔더니, 옷에 홍어 냄새가 너무 많이 배어가지고, 집사람이 막 홍어를 싫어하니까, 그걸 아주 괴로워했는데, 그걸 넣고, 그렇지. 예, 하여튼, 아시죠? 다. 스타일러. 맞습니다. 스타일러. 스타일러. 예. 예, 예. 그 스타일러가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보다 요새는 또 뭡니까? 건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때 옛날에 다 필요 없었던 것들이 그냥 빨래줄에 다 넣으면 됐던 것들이 이제는 건조기가 없으면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발명이 돼 나온 이후에 또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여자들의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물건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라.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 조사를 한다 그러죠. 하지만 그건 나의 접근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객들이 필요를 느끼기 전에 그들이 바라게 될 것을 미리 만들어내는 것이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한다. 내가 고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그들은 더 빠른 말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죠. 그 자동차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줄 때까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 때문에 나는 시장조사를 믿지 않는다. 아직 글로 쓰여지지 않은 내용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시대는 우리의 사람들이 필요가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물건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일단 불편하니까, 필요하니까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도덕경제 4장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해기분, 화기강 동기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좌기예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것을 이렇게 무디게 하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란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막 얽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풀어내고, 빛을 부드럽게 하고, 먼지와 함께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도덕경을 풀면은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내고, 빛을 부드럽게 하고, 직글과 함께 한다, 이렇게 하는, 이걸 줄여가지고 화강동진이라고 그래요. 이 화강동진은 부처님이나 여러 가지 그 성인들이 자기의 빛을 이래 좀 숨겨가지고 빛을 부드럽게 해서 속세, 진은, 먼지는 속세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해서 속세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도덕경에서 이래 쭉 읽어보면 도덕경의 모든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지만 이래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뭐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내고 빛을 부드럽게 하고 먼지와 함께 한다. 이 이야기가 앞에 스토리가 이야기가 쭉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거는 전체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도는 채워줄 수 없기에 채워줄 수 없기에 그 쓰임이 있고 언제나 가득 차지 않는 세민이 만물이 생겨난 근원과 같아 만물지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내고 빛을 부드럽게 하고 세속의 모든 문제와 함께한다. 널리 퍼지면 늘 있어왔던 것 같이 되고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몰라도 조물주보다는 앞선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창조나 창의력, 결국 말하면 발명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걸로 제가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 만물의 지종이다. 만물의 근원이다. 왜 그러냐면 우주가 생기는 것부터가, 그래, 빅뱅에서부터가 모든 게 새로 생겨났었죠. 그래서 이 또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움을 무디게 한다는 것은 불편한 것을 부드럽게 해주고, 얽힌 것을, 그러니까 서로 막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는 분쟁을 풀어내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 빛을 부드럽게 하고 세속의 모든 문제와 함께 한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텐데, 요걸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물주보다 앞선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상제지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화강동진이란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빛을 부드럽게 한다는 빛이라는 게, 어떤 속세의 사람들에게는, 속세의 어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도 불편한 겁니다. 너무나 뛰어난 사람, 강한 사람, 강하고 뛰어나고 높은 데 있고 너무 지혜롭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것을 바로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게 되면 그 사람을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부드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그 사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이
날카로운 것을 부드럽게 하고 하는 것과 다 같이 함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속초의 문제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 발명이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특허 도덕경이라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도덕경에 나온 내용을 특허에다가 어거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특허 도덕경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이 창조, 만물지종은 바로 창의력이고 발명입니다. 그래서 이 발명이라는 것은 만물지종이고 화강동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동의하지 않으시든 하시든 저는 억지로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다닐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것도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궁적변, 변적통, 통적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궁적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궁하면 통할 길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 사이에 변하다는 변을 빠뜨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통해야 되는데, 변하면 통할 수 있고, 통하여야만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비즈니스가 어렵던 환경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든 아니면 핵심 역량을 새로 구축하든 아니면 다른 때와 어떤 연계를 하든 투자를 받든 해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변하면은 이제 그 문제를 궁함을 해결하고 통하게 되고 통하게 되면 또 지속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변화를 모색하고 변화하면 통하는 길이 보이고 길을 찾으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할 때 통하는 길을 여는 그런 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감하시죠? 네,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한자와 궁한자의 차이입니다. 발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되면 통한자가 되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궁한 상태에 있기도 궁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순자 영육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자 상제인이요 궁자 상제의인이라고 합니다. 통한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궁한자는 다른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래 통한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이끌고 궁한자는 남에게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든 우리 기업인들에게 제가 강의를 할 때도 통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구들이죠. 통하였느냐 하고 이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도덕경 48장에 나오는데 위학 일이기요 위도 일손이란 말이 도덕경 48장에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날로 더해가는 것이고 돌을 닦는다는 것은 날로 버리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손지우손 그러니까 이지무이 뭐 이런 말이 쭉 나오는데요. 이 한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날로 더해가는 것이고 돌을 닦는다는 것은 날로 버리는 것이다. 굉장히 이게 참 철학적인 말이죠. 버리고 또 버리면 무위에 일어나니 그 무위라는 하는 것은 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은 무위함으로써 또 하지 못함이 없게 된다. 참 어렵죠, 말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는 무리한 행사가 없어야 하며 무리한 행사가 있으면 천하의 다스림이 부적절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도덕경 48장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더해가는 거죠. 책을 하나 더 보면 책에 하나 지식을 더 얻고 그리고 위학 일익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가지고 알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뭐 욕망이나 집착 이런 걸 버려야만이 도라는 것을 닦는 겁니다. 그래 도를 닦다 보면 계속 이렇게 버리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인의가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게 없어지게 되면은 이루지 못하는 게 자연이 그 무의자연이라 그러죠. 자연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잘 다스리려면은 인위적인
그 노력을 없애야 한다 하는 게 이 도덕경 48장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발명과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명을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게 되면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산에 오르는 길을 하나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산을 오르고자 할 때 산자락에서부터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을 하나 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의 길을 그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나름의 해결책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길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길을 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다 길을 내는 과정이죠. 사실은 모든 발명이 다 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문제의 해결 수단이고 새로운 배움이고 이것은 계속 발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날로 길은 더해져 갑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20몇만 건씩의 그 발명이 나오고 있죠. 해마다 20몇만 건씩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 수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특허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허는 뭐겠습니까? 특허는 길하고 또 다릅니다. 발명으로 가지고 특허를 만들지만 특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기술의 영역을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내가 이 산에 오르는 길을 하나 만들었다면은 이 산에 아무도 오르지 못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막는 데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 아래자락으로부터 전부 울타리를 쳐가지고 산에 아무도 못 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특허라고 하는 것은 성을 쌓아가지고 내 땅에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 자기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만들고 그 땅에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게 특허입니다. 그래 이게 그 특허라고 하는 성과 같은 겁니다. 이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을 쌓으면은 어떤 영역을 성을 쌓으면 땅 따먹기 해서 쌓으면 성의 내부는 내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지만 바깥은 어떻습니까? 성 바깥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쌓는 순간에 성 바깥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내가 무엇을 차지하려면 성을 쌓으면 그 바깥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써도 타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는 과정은 내가 가짐과 버림의 경계를 만들어요. 철학적이죠, 매우. 자,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 어릴 때 동네 입구에 가면은 그 구멍가게 있지 않습니까? 구멍가게 있으면 우리 동네 아재들이 그 가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성훈아 이리 온나 이래가지고 부릅니다. 가면 이래 사탕 그릇을 놔두고 마음껏 집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 손으로 손을 이렇게 집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내가 집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머지를 두고 오야 되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못 가져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진다는 것은 나머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을 쌓는 원리입니다. 특허는 바로 그겁니다. 버림과 가짐의 경계를 쌓는 것이 성이고요. 바깥에 버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안에 가짐이 생기는 겁니다. 버림이 없는 가짐은 있을 수가 없죠.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느냐에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많은 특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내가 특허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무엇을 버렸느냐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특허 철학이란 말이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위도이선이란 말은 또 다른 방향에서 또 한번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그 발명을 하는 데서 가장 최대의 장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아, 그거 해보니까 안 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야만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많은 기업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핵심 역량이나 지식 때문에 망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코닥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카메라 계의 그 필름 회사로서 아주 그 최고의 기업이었지만 디지털 이 혁명을 그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디지털 카메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있던 옛날에 필름 사업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버려뒀다가 그렇게 디지털 카메라에 당했습니다. 그게 파괴적인 혁신이 있었죠. 자, 이제 조금 시간이, 벌써 40분이 됐는데, 제가 지금부터 재밌는 일인데, 제가 조금 계속해 더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이, 그, 셜록 홈즈 영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왓슨이라는 조수가 있었죠. 친구인데. 자네는 말이지, 언제나 보기만 하고 관찰을 하지 않는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보는 것과 관찰이 뭐냐. 여기 보면은 시와 observe에 대한 이야기가 이래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우리가 변리사들을 교육할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력이 실력이다. 보는 능력이 일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창의력도 사실은 시력입니다. 보는 방법에 따라가 사물이 달라지죠. 이 논어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자가 시기소위, 관기소유, 찰기소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행동하는 바를 보고 이 이자는 행하다는 뜻입니다. 행동하는 바를 보고 그것이 한 그 사람이 왜 했는지 그 까닭을 살피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거를 헤아려 보라 이런 얘기. 근데 시관찰이 전부 다 보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살피다, 헤아리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시관찰이 가만히 보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물적인 감각적으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손발로 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까닭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이유를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분석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걸 머리로 보는 겁니다. 머릿속. 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바를 생각해 보라니까 좋아하는 것을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공감하고 감성을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시, 관, 찰을 이렇게 다른 말인데 공자가 이렇게 보다라는 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썼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느립니다. 참 너무 느립니다. 사람들이 다 지겨워합니다. 이 느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시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고속모터를 답니다. 아주 정물적이죠. 아주 적극적인 그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럼 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홀짝수로 한다든지 고청용과 저청용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는 뭔가 머리를 좀 써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찰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가슴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느리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점에 일단 공감을 해야 되겠죠. 왜 공감을 하겠습니까? 왜 느리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특히 낯선 사람이 있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오티스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거울을 달았습니다. 네, 왜 거울을 달아놓습니까? 적어도 혼자 있어도 누군가 같이 사람이 가장 편한 사람은 자기하고 닮은 사람이죠. 자기하고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있으면 그런 느리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프로젝터를 띄워놓기도 하고 TV를 틀어놓기도 하는데 이 거울을 해놓고 나니까 그런 느리다는 컴플레인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명의 창의력은 시력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또 도덕경 사입장에 보면 반자 도주용이요, 약자 도주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갖다가, 도덕경을 책을 한 10권을 제가 가지고 봐도 이 말을 좀 다르게 다 해석을 해놨는데, 반자라는 것은 뭐 거스르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요,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참 그 뜻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반자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서 거스르는 겁니다. 그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게 도의 움직임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그것이 도와 뭡니까? 창의력이라고 했죠. 창의력이 작동하는 것이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휘어지는 겁니다. 그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창의력의 활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것만 일단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동, 이것은 이 도덕경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한 2,500년 동안에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번역 해석을 했는데, 이거 아마 제가 특별히 상을 받아야 될 만한 일인데 아무도 와서 상을 안 줍니다. 자, 문제의식은 Y라고 이야기해요. 문제의식은 Y인데, 이거 한번 재밌으니까 좀. Papa, can we go outside? No, Why? because it's 5 o'clock in the morning. It's too early. Why? Sun hasn't come up yet. Why? The sun comes up later. Why? Well, the earth goes around, and when it turns a certain amount, the sun shows on the horizon. Why? I don't know. Why? Why don't you know, Papa? Because I didn't pay attention in school, okay? I didn't listen in class. Why? So I was high all the time. Smoked too much pot. Why? Didn't think it would matter. Why? I just figured my 더 봤으면 좋겠지만, 요 정도로 하고요. 이게 5Y 그 어프로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5번의 Y를 거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없다서 그 도요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들고 싶은 것은 이 옹고이 지신이란 말이에요. 이 정조 1년에 이러는 그 경연이라 해서 신하들이 그 학식이 높은 신하들이 왕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교육하는데 임금이 이렇게 신하에게 이유경이라는 이 시독관에게 묻습니다. 옹고지신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아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임금이 그렇지 않다. 그 초학자, 초보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옹고지신 잘 아시죠? 옛것을 익혀가지고 새것을 안다. 이렇게 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정조가 25살 때니까 굉장히 정조의 그 성격을 알 수 있죠. 자기를 가르치는 그 학식 높은 신하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어릴 때 이제 그 논어를 배울 때 이걸 갖다가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이 고자가 옛고자가 아니고 까닭고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왜 옛고자를 안 쓰고 까닭고자를 썼습니까? 까닭고자도 옛것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획수도 적고 한 옛고자를 쓰면 되지 왜 까닭고자를 썼습니까? 부득부득 제가 대들었습니다. 그냥 외우라 하던 거예요. 옛고자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책을 다 지금까지 봤지만 이 까닭고자를 다 옛고로 해석을 합니다. 논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 옛것을 익혀가지고 새것을 안다. 그러면 어째 남의 서성이 될 수 있냐?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옛것이 새것을 알면 남의 서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까닭을 탐구해서, 까닭을 익혀서
새로움을 깨달아야만 스승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이 원인이 뭔지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이나 과학이나 딱 공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면은 그다음부터 남을 가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 뭐 옛것을 익히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칼럼도 쓰고 글도 썼는데 이것이 논어를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석을 했는데도 누가 와서 잘했다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까닭 고자를 그대로 쓰다. 공자님께서 분명히 이 뜻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아직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바티칸 교황청에 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쭉 넘어가면은 바티칸 교황청에 이 아테나 학당이라고 바티칸 교황청 그 서명의 방에 네 군데 이렇게 벽화가 있는데 이 중에 철학자들의 벽이 있습니다. 철학자들 벽 위에 천장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화가 있는데 이게 그 카오사람 코겐시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게 까닭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바로 온고이지신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옛것을 익혀가지고 새것을 아는 까닭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발명은 온고이지신이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제가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강의를 해주신 허성원 변리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그 하신 강의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마이크 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변리사님. 예, 그 뭐 좋은 말씀 강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약간 그 발명을 제가 그 댓글로 올렸습니다만은 버림과 가짐의 경계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가짐에 플러스가 더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모르는 걸 가졌으면 다른 사람이 물론 뭐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잘 사용하는 것에 발명을 하나 더 추가하면은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그걸 버리는 경계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제 뭐 예. 짧은 생각입니다만 들어서 한번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 발명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길을 만드는 것이고 네. 가짐과 버림의 경계는 특허를 말하는 겁니다. 예, 특허, 예. 그러니까 발명과 특허는 구분하셔야 되고요. 발명을 가지고 특허를 만드는데 특허는 권리의 성을 샀듯이 땅을 이렇게 그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땅을 하나 영역을 정해가지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남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이 특허인데 그 발명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 칠 때에는 얼마나 넓게 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너무 넓게 치면 어떻겠습니까? 남의 땅을 침범하게 되고 공용 도로를 들어가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울타리를 치게 되는데 울타리를 칠 때에는 치는 그 순간부터 바깥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버리는 겁니다. 남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농사를 지어 먹거나 뭐 놀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친 내부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짐과 버림의 경계, 그게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울타리가 또 하나의 울타리를 더 만들어서 또 자꾸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으니까 예.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그 울타리를 안 친 것을 내가 버린다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또 다른 땅을 울타리가- 확보하고, 예, 맞습니다. 예, 새로운 예. 땅을 확보하고, 예, 그 이제 바깥을 이렇게 울타리 칠 때는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예.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예, 알겠습니다. 잘 하면은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고, 예. 이야기 보면 또 네, 좁아질 이재문 박사님 손 드셨습니다. 네. 예, 이제 마이크하고 화면이 살아나가지고, 저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유사하게 좀 이래, 다르게 생각한 부분은, 발명과 특허에서, 발명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공유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은, 특허라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나눔이지 않습니까? 제한된 나눔이다. 그러니까 버림이 아니고 나눠주는 건데 어떻게 거기 버림으로 해석하는지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동네 아재가 사탕을 가져가라. 이렇게 할 때, 한 손으로 사탕을 집지 않습니까? 집을 때 우리가 아예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5개, 10개를 집게 되는데,
마음 놓고 가져가라고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자기 손으로 짚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져가는 건 제가 짚은 것만 자기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 아니죠. 이제 그게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발명도 하나의 발명을 가지고 특허를 만들 때 권리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리 범위가 거의 그 땅땅 먹기 하는 거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 성을 쌓는 거와 같습니다. 또 성을 어디까지 쌓을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변리사들이 매일 전략적으로 아주 고심하는 영역입니다. 그 변리사의 영역이죠. 어떤 변리사들은 아주 우수한 발명을 점과 같이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발명은 부실한 발명을 아주 튼실한 큰 발명을 특허를 만들기도 하고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뢰인들은 사실 그걸 잘 알기가 힘들죠. 막 특허가 있구나 이 생각하는 거죠. 변리사님 말씀에 조금만 약간 찬조반을 하면은, 어, 제가 요즘 중소기업을 이렇게 이제 컨설팅 해주면서 보면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이제 뭐 발명을 하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할 때에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게 특허 검색입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그냥 특허청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일단 갖고 옵니다. 근데 그대로 갖고 오면은 요건 특허 침범이 되니까 이제 주거 침입이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변형 혹은 조금 더 낫게 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을 가져오고 그 이제 울타리에 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결국은 내 기술을 다 보여주는 그런 결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허로부터 저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공짜로 배웁니다. 변리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예, 그거는 참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더 나면 제가 그 원리를 좀 풍부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강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게 좀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질문이 선뜻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운영 위원장님 다음에 우리 참가 기업들 3분 발표 진행해 주시죠. 네, 좀 오늘 뭐 강의가 너무 좋은 강의가 돼가지고 참 이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평소에 생각 못하던 저희가 하고 있는 일하고 그다음에 그 도덕경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래 재해석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참 배워야 할 그런 점 같습니다. 아주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그럼 그렇고 오늘 참여하신 기업 중에서 우리 기업의 상담 같은 걸 요청하신 분 계시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박년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럼 네, 사업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코타 대표 왕로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서 현재 2명의 연구원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효율이 40%에서 45% 정도 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효율이 70%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의 문제점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주행거리의 문제점은 두 가지 요인으로 크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겨울철에 배터리가 온도가 2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BLDC 모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을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전기버스나 상용차 에어컨 공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BLDC 블로어 모터이고요. BLDC 모터는 차가운 바람을 생성시켜서 내부로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에는 독일 스트럭사의 제품을 단순 모방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냥 수입을 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제품을 한계점을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진동, 저소음, 경량화, 원가 절감 등을 통하여 고효율성 모터를 제작하여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이제 타 경쟁사의 경우에는 펜과 모터를 따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무게가 1.8kg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4km 정도로 경량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 경쟁사 경우 효율이 지금 70%에서 72% 정도 효율이 나고 있는데 저희는 10% 향상한 80% 정도로 해서 이제 소비 전력이 20kW 정도 더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원가 절감을 한 30% 정도 더 절감하여서 타 경쟁사 대비 우위를 선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준비를 많이 그러면 하셨네. 상당히 좋은 제품 갖고, 그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개발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저는 뭐 사줘야 되거든요. 혹시 뭐 매출을 사준다라고 뭐 했는 그런 회사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 이제 미소 ENT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BS에서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이제 인연이 돼서 님이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BLDC 블로 모터를 생산을 하자 하셔가지고 이제 2025년에 한 8,000대 정도 베트남 현대자동차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1,600대 정도 베트남 공장에 들어가고 또 이제 국내에 1,600대 정도 들여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구매 협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아, 예.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죠? 예. 다른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 하신 분 아니십니까? 강익근 대표님도 이번에 신제품 개발하셨다면서요. 아, 예. 저희도 뭐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고요. 작년에 그 간질나라라는 제품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지금 출시 중으로 지금 있습니다. 출시하고 올해는 그 제품에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치매 이걸 보니까 이 의사들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나하나 약을 처방을 해주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건강기능식품이지만은 거기에 맞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치매, 고지혈증을 한꺼번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금 개발을 내가 이제 시제품 제작해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혈관나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특허 상표 특허나 그다음에 발명 특허는 전체적으로 마칠 거야. 그다음에 또 투자를 좀 해주겠다는 투자 회사가 있어서 같이 해가지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마 이게 되면은 좀 매출은 상상외로 많을 거다. 저는 뭐 이렇게 그럼 저는 또 매출에는 또 매출 일으킨 데 자신이 있고, 그다음 우리 연구개발 팀에서도 그 한풍 제약회사하고 같이 이제 공동 협약을 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히트가 되지 않겠는가, 많이 히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운영위원장님 참여 전문가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우리 같이 오늘 질문도 많이 해주신 우리 양인소 이사님 잠깐 인사 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파트너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 뭐 기업은행에 있었고요. 뭐 그냥 오늘도 지금 뭐 이쪽에 정부 지원 사업 중에는 뭐 예창패 부분들이 다들 발표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주에 교수 창업 때문에 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혹시 뭐 제가 도움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익 대표님, 네, 마이크가 안 켜지네. 지금 마이크 켜신 김두호 예, 전문위원님. 잘 들립니까? 마이크가 예, 떠 있나? 이거 뭐 두 번째 여기 들어와 봤는데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강익근 대표님 여기서 뵈서 반갑고요. 코트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분들 수출하시는데 애로사항 있으시면은 좀 도와드릴 만한 그런 어떤 직책에 그렇게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코트라라는 해외 조직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재분 박사님. 이제 산림 치유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남해 편백휴양림 국립입니다. 거기서 치유 관련해서 활동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외부 예산 나가고 자체적으로 강의나 또는 치유 관련해 가지고 치유와 동반되어 있는 문화 이런 관련해서 교육 쪽으로 이제 이래 개인 사업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명함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네. 요렇게. 축하드립니다. 예. 처음 하신 거네요. 근데 이런 것들 치유 관련해서 한국치유문화교육원으로 이름을 하나 맞췄습니다. 그래서 치유 뭐 산림치유나 농업치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강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쁘게 살려고 이렇게 새로 했습니다. 예, 이재범이었습니다. 네, 장성만 본부장님.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요. 예, 마이크가 안 됩니다. 다음에 한번 마이크 테스트 먼저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김종인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못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네, 아주 간략하시네요. 그러면은, 예, 시간이 오늘 뭐, 지나서 여기서 인사 말씀을 이 정도로 하고, 오춘식 위원장님, 예, 마무리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진짜 우리 허승원 변리사님께서 평소에 우리 신문에 기고하신 것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강연 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직접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공학을 갖다가 인문 철학을 엮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걸 갖다가 자기 직업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시는 그런 게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좋은 시간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말씀, 예, 다른 감사드립니다. 분들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일단 2월 달에 이제 시작한 달이니까 앞으로도 올해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얼굴은 못 보여주셨지만은 뭐 대구에서 그다음 부산에서 그 외에 저 먼 데서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시네요. 늦은 시간까지 다들 이 자리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 33회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켜시고 동시에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강신규 대표님 대박 나이소.